아침 6시. 나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72년을 살아온 몸이 알람시계보다 정확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봤다. 평범한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복도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희영이의 목소리.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나 보다. 정말 기특한 아이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나를 챙겨준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일어났다. 나는 대답하며 침실 문을 열었다. 복도에서 희영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었다. 38살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동안이다. 게다가 마음씨까지 착하니 우리 준호가 복을 타고났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시고 산책 나가세요. 날씨가 참 좋거든요. 희영이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나보다 내 건강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고마울 따름이다. 부엌에서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나왔다. 희영이가 끓인 찌개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 시어머니인 내가 해줄 게 없을 정도로 요리도 잘한다. 진우야, 할머니 오셨다. 희영이가 아이를 부르자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던 손자가 뛰어왔다. 7살 진우. 내 삶의 전부나 다름없는 아이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아이가 내 손을 잡아 끌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했다. 크레파스로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었다.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자신까지.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진우가 화가가 되겠어. 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진우가 까르르 웃었다. 이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오래 살아야 한다. 여보, 어머니 모셔. 준비를 마친 희영이가 남편을 불렀다. 우리 아들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41살, 이제 한 회사의 과장까지 된 든든한 아들이다. 엄마, 다녀올게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준호가 내 볼에 가벼운 인사를 남겼다. 예전에 비해 바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를 챙기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 괜찮다. 일 열심히 해. 희영이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정말 걱정할 게 없다. 희영이만큼 믿음직한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아들이 출근하고 진우가 유치원에 간 후 집 안은 고요해졌다. 희영이는 설거지를 하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봤다. 평범한 일상,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하지만 요즘 들어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이다. 어제 뭘 먹었는지, 며칠 전에 뭘 했는지 가물가물할 때가 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혹시 치매는 아닐까 싶어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멍하니 계시네요. 언제 다가왔는지 희영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방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잠깐 잊었다. 아, 응.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희영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미안했다. 며느리가 나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괜찮다. 그냥 나이 드는 거야.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요즘 건강검진 받으신 지도 오래되었잖아요. 희영이는 참으로 꼼꼼했다. 내 건강관리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정말 고마운 아이다. 며칠 후 희영이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다.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치매 오시는 건 아닌지. 희영이의 말을 듣자 내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눈치채고 있었구나. 나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을 며느리가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강남에 아주 유명한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서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 좋은 보약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희영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화면에는 깔끔한 한의원 홈페이지가 떠 있었다. 경희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원장님이 치매 전문이시래요. 한약재도 모두 프리미엄으로만 쓴다고 하고.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얼마나 하는데? 한 달분에 150만 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건강을 생각하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1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내 건강을 위해 이런 돈까지 쓰겠다고 하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희영아, 너무 비싸잖아. 그냥 동네 한의원에서. 어머니, 건강이 무슨 돈으로 따질 일이에요? 저희가 번 돈이 어머니를 위해서 쓰이는 거라면 기꺼이 낼 수 있어요. 준호 오빠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희영이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며느리를 둔 것만으로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네, 후기를 봤는데 다들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억력이 많이 좋아진다고. 어머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때요? 희영이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는 며느리의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럼, 한번 해볼까? 진짜요? 어머니, 고마워요. 희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 희영이가 바로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어머니 치매 예방 보약 드시기로 했어요. 정말요?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희영이가 얼마나 알아봤는데. 준호도 흔쾌히 동의했다. 역시 내 아들이다. 어머니 건강에 관해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런데 가격이 좀. 희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엄마 건강이 돈보다 소중하죠.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이에요.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런 며느리와 아들을 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며칠 후 희영이가 큰 쇼핑백을 들고 왔다. 어머니, 보약 나왔어요. 쇼핑백 안에는 30개의 작은 병이 들어있었다. 각 병에는 진한 갈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다. 한약 특유의 쌉쌀한 냄새가 났다. 하루에 한 병씩 드시면 돼요. 식후 30분에 드시는 게 가장 좋대요. 희영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정말 세심한 아이다. 그리고 어머니, 이거 진짜 프리미엄 약재로만 만든 거라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희영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날부터 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매일 점심 후 희영이가 냉장고에서 보약을 꺼내와 따뜻하게 데워서 가져다 줬다. 어머니, 보약 시간이에요. 희영이가 웃으며 보약을 내밀 때마다 나는 이 아이의 정성에 감동했다. 며느리가 이런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는가. 보약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뭔가 이상했다. 좋아져야 할 증상들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머리가 더 멍해지고 말도 전보다 어눌해진 것 같았다. 혀가 꼬이는 일도 생겼다. 이상했다. 분명 좋아져야 하는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희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응, 그냥 좀 어지러워서. 아, 그건 명현 현상일 거예요. 한약 드실 때 자주 있는 일이래요. 몸이 좋아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거라고. 조금만 참으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희영이의 설명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됐다. 역시 이런 걸 다 알고 있구나. 며느리가 이렇게 박식하다니. 그럼 계속 마셔도 되는 거지? 네, 당연히 드셔야 해요. 중간에 끊으면 효과가 없어요. 희영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좋은 약일수록 처음엔 힘든 법이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깨달은 게 있었다. 일요일이었는데 희영이가 친정에 가면서 보약을 깜빡하고 챙겨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희영이가 전화로 사과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보약 드시는 거 깜빡했네요. 내일 아침에 2번 분량 드릴게요. 괜찮다. 하루 빼먹는다고 어떻게 되겠니? 그런데 신기했다. 그날 밤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머리가 맑았다.
어지럼증도 없었고 말도 또박또박 할 수 있었다. 우연일까? 다음 날 희영이가 미안하다며 보약 2병을 가져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2번 드세요. 나는 망설였다. 어제 하루 마시지 않았을 때 오히려 몸이 좋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다. 응, 알겠다. 보약을 마신 후 다시 어지럼증이 시작됐다. 이제는 확신했다. 뭔가 이상하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실험을 해봤다. 희영이가 보약을 가져왔을 때 마시는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버렸다.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보약을 마시지 않은 날은 컨디션이 좋았고 마신 날은 어지럽고 멍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미웠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150만 원짜리 비싼 보약을 사다 주는데 이렇게 의심하다니. 나는 왜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런데도 의심은 계속 자라났다. 혹시 이 보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고민 끝에 나는 아들에게 말하기로 했다. 준호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꺼냈다. 준호야, 엄마가 말 좀 해도 될까? 네, 엄마. 뭔데요? 그 보약 말인데. 나는 망설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보약을 마시고 나서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안 좋아지는데요? 어지럽고 머리가 멍하고. 그런데 안 마신 날은 오히려 괜찮더라고.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내 말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다. 엄마, 그게 명현현상이라고 희영이가 설명했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상해.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엄마,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엄마, 희영이가 얼마나 고생해서 구해온 건데 그러세요. 150만 원이나 하는 보약을 매월 사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의심을 하세요?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희영이가 엄마한테 나쁜 걸 줄 이유가 있어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며느리를 의심하려던 게 아니었다. 그냥 몸이 이상해서 말한 건데. 준호야,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몸이. 엄마, 나이 드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약 탓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희영이 마음도 상할 거고. 준호는 더 이상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눈빛이었다. 내가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말썽꾸러기 노인이 된 것 같았다. 엄마, 솔직히 요즘 엄마랑 대화하기 힘들어요. 했던 말 또 하시고, 이상한 의심만 하시고, 희영이가 옆에서 저렇게 애쓰는데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아들의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힘든 존재라는 뜻인가? 내 아들에게? 제발 저희 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준호의 차가운 말투에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내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니. 희영이가 아무리 좋은 며느리라지만 나는 그의 친어머니인데. 알겠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그 순간 나는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내 아들이 내 말보다 며느리의 말을 더 믿고 있다는 사실이 서러웠다. 알겠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들에게 며느리는 완벽한 존재였다. 그 완벽함에 흠을 내려는 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치림해, 정신 차려. 힘들게 하지 마. 내가 정말로 그런 존재인가? 아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실험을 해봤다. 희영이가 보약을 가져왔을 때 마시는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버렸다.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보약을 마시지 않은 날은 컨디션이 좋았고, 마신 날은 어지럽고 멍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미웠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150만 원짜리 비싼 보약을 사다 주는데 이렇게 의심하다니. 나는 왜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걸까? 아들의 말이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어머니, 보약 시간이에요. 오늘도 힘내세요. 나는 희영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말 순수해 보였다. 이런 아이가 나를 해칠 리 없다. 아들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고맙다, 희영아. 나는 보약을 받아 마셨다. 다시 어지럼증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기로 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서 휘청거렸다. 길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어딘가 신뢰할 만해 보였다. 고맙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제가 옆집으로 이사 온 이선우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세요? 이선우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었나 싶었는데. 아, 며칠 전 희영이가 옆집에 젊은 의사가 이사 왔다고 말했었다.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증상이 심해 보이는데 혹시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이선우의 질문에 나는 잠깐 멈칫했다. 보약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한약, 보약을 먹고 있어요. 치매 예방용으로. 치매 예방 보약이요? 어떤 성분인지 아세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강남 유명한 한의원에서 구해온 거라서. 이선우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다. 할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보약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왜요? 뭔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증상이 일반적인 어지럼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혹시 약물 부작용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이선우의 말에 내 심장이 빨라졌다. 역시 이상한 거였구나.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 그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집에 성분 분석할 수 있는 간이 키트가 있어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갔다. 희영이는 마침 진우를 데리러 유치원에 간 상태였다. 나는 냉장고에서 보약 한 병을 꺼내 이선우에게 건넸다. 이게 그 보약입니다. 이선우가 보약병을 받아들더니 냄새를 맡아보고 색깔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는 작은 키트를 이용해서 몇 가지 검사를 했다. 몇 분 후 이선우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할머니, 이거 정말 치매 예방 보약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왜요? 이 약에는 신경계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치매 예방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진 성분들이요. 이선우의 말에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간단히 말하면 이 약을 계속 복용하시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마치 치매 증상과 비슷하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럼 내가 느낀 어지럼증과 기억력 저하가 모두 이 보약 때문이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며느리가 유명한 한의원에서 구해온 거라고. 할머니, 혹시 그 한의원 이름이나 영수증 같은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희영이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 이 문제는 심각해 보입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검사가 필요해요. 제가 아는 검사기관에 의뢰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선의 제안에 나는 잠깐 망설였다.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럼 희영이가 나를 속인 것인가? 아니, 그럴 리 없다.
분명 오해일 것이다. 하지만 내 몸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보약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 확실히 나빠졌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선생님, 정말 위험한 약인가요? 네, 이대로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일단 복용을 중단하시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선우의 단호한 말에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럼 검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이선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며느리분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비밀로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는 약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일단 정확한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선우의 말이 맞았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문제였다. 알겠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이선우가 떠난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만약 정말로 그 보약에 문제가 있다면 희영이는 왜 그런 걸 가져온 걸까? 설마 나를 해치려고?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분명 한의원에서 잘못된 약을 준 것일 거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함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보약을 마실 때마다 나빠지는 몸, 희영이의 지나친 관심, 그리고 아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려는 태도. 아니야, 박봉예. 이런 생각하지 마. 희영이는 좋은 아이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희영이가 평소처럼 웃으며 보약을 가져왔다. 어머니, 보약 드세요. 나는 희영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정말 순수한 미소였다. 이런 얼굴로 나를 속일 수 있을까? 희영아, 이 보약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네, 당연히 효과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드시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희영이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이선우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데 어느 한의원에서 구해온 거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아, 그게. 예약이 너무 밀려 있어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갈 때 같이 가시죠. 희영이의 대답이 애매했다. 예전에는 한의원 이름도 정확히 알려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얼버무리는 걸까? 보약 드세요, 어머니. 희영이가 다시 보약을 권했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이선우의 말대로라면 이 보약을 마시면 안 된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며느리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응, 마실게. 나는 보약을 받아 마시는 척했다. 그리고 희영이가 돌아간 후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어지럼증도 없었고 머리도 맑았다. 다음 날 오후 이선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할머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선우는 잠깐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건 보약이 아닙니다.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독성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독성 물질. 그럼 희영이가 정말로. 더 정확히 말하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약물들이 조합되어 있어요. 계속 복용하면 정말로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희영이가 나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10년간 나를 극진히 모셔왔던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했다는 말인가? 할머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조합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가능해요. 누군가가 할머니를 해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우의 말에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희영이의 모든 관심과 정성이 가짜였다는 말인가? 할머니, 지금 당장 이 약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시고 가족분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할머니,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건 분명히 독입니다. 독.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매일 정성으로 여기며 마셨던 것이 독이었다니.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희영이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럴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인가? 선생님,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 주세요. 아직 제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선우가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다.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약은 드시면 안 돼요. 약속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이선우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희영이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의 수줍은 모습,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던 약속,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던 정성.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건가? 도대체 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희영이가 진우를 데리고 돌아온 모양이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희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 같으면 반가워서 뛰어나갔을 텐데, 이제는 그 목소리가 무섭게 들렸다. 할머니! 진우가 뛰어와서 내 품에 안겼다. 이 아이만은 진실이다. 이 아이의 할머니로 산 72년이 의미 없지는 않다. 진우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할머니도 그렸어요. 아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줬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 속에 우리 가족이 모두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그림 속의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보약 드실 시간이에요. 희영이가 다시 보약을 들고 왔다. 나는 희영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다. 정말로 이런 얼굴로 나를 독살하려 한단 말인가? 고마워, 희영아. 나는 보약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시지 않을 거다. 절대로.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준호가 회사 얘기를 하고, 희영이가 웃으며 반응하고, 진우가 장난을 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혹시 준호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내 아들이 나를 해치려 할 리 없다. 분명 희영이 혼자만의 계획일 것이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나를 해치려 하는 걸까? 내가 희영이에게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10년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나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선우의 말이 맞다면 나는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것이다. 며느리의 손에 의해 새벽 4시 나는 결심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저 악마가 내 아들을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는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내가 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더 완벽하게 무너지는 척, 더 완벽하게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는 것이다. 저들이 내가 정말 바보가 되었다고 믿게 만들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축배를 드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저들의 세상 전체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이선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세요? 네, 희영이는 진우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그럼 잠깐 올라가도 될까요? 이 얘기는 직접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선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뭔가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았다. 몇 분 후 이선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그의 표정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할머니,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다. 보약에서 발견된 주요 성분은 백부자라는 독초입니다. 독초요? 네, 백부자는 소량으로도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선우가 검사 결과지를 내 앞에 펼쳤다. 복잡한 화학 성분들이 적혀 있었지만 빨간 글씨로 독성 물질 검출이라고 쓰인 부분만은 선명하게 보였다. 더 심각한 건 이 독초가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문 지식 없이는 이런 조합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럼 희영이가 일부러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다. 10년간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신 며느리가 나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이.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선우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왜요? 이대로 두시면 정말 위험해요. 증거가 부족해요. 희영이가 시침이 떼면 어쩌죠? 제가 착각했다고 한의원에서 잘못 만든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야 했다. 그럼 최소한 더 이상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약속해 주세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제 아들한테는요. 이선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선우가 떠난 후 나는 검사 결과지를 오래 바라봤다. 독성 물질, 신경마비, 생명위험.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내 며느리와 연결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희영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보약을 가져왔다. 어머니, 보약 시간이에요. 오늘도 힘내세요. 나는 희영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정말 순수한 미소였다. 이런 얼굴로 나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다니. 고맙다, 희영아. 나는 보약을 받아 마시는 척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서 모두 뱉어냈다. 이제 이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더 멍청해 보이는 척, 더 의존적인 척해야 한다. 며칠 후 나는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한다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거나. 희영이는 그럴 때마다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 속에서 나는 미세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다. 드디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희영이의 눈에서 익혔다. 보약의 정체를 안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희영이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시대요. 진우 데리고 갔다가 늦을 것 같아요. 희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제 우연히 들은 전화통화에서 친정어머니가 아픈 게 아니라 희영이가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다는 것을. 그래, 괜찮다. 어머님 잘 돌봐드리고 와. 고마워요, 어머니. 저녁은 도시락 사다 놨으니까 드세요. 희영이와 진우가 나간 후 나는 잠시 기다렸다. 혹시 뭔가 깜빡하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1시간쯤 지나서 나는 조용히 희영이의 방으로 갔다. 마음이 쿵쾅거렸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며느리가 나를 독살하려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처음엔 책상 서랍부터 뒤져봤다. 가계부, 영수증, 진우의 그림 등 평범한 것들 뿐이었다. 화장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니 이상했다. 옷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마치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인 것처럼. 나는 옷들을 조심스럽게 헤쳐보았다. 그러자 옷장 깊숙한 곳, 구석진 바닥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 뭔가 중요한 걸 숨겨놨구나. 상자를 들어보니 제법 무거웠다. 뭔가 서류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자물쇠를 어떻게 열지 고민하다가 희영이의 화장대에서 헤어핀을 찾았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자물쇠를 따는데 성공했다. 상자를 열자 여러 서류들이 나왔다. 보험, 증권, 통장 사본, 그리고 내 손이 떨렸다. 가장 위에 있는 서류에는 내 이름과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내 모든 재산이 상세히 조사되어 있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서류들을 더 뒤져보니 충격적인 것들이 나타났다. 생명보험 가입 서류. 피보험자는 나, 수익자는 희영이었다.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전혀 몰랐다. 아마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나 멍한 상태일 때 서명을 받아낸 것 같았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유언장 초안이었다. 내 필체와 비슷하게 쓰여 있었지만 분명 내가 쓴 건 아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모든 재산을 며느리 희영이에게 물려준다는 것. 이 악마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 더 있을지 모른다. 상자를 끝까지 뒤져봐야 한다. 그런데 상자 밑바닥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극비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가장 위에 있는 서류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내 눈을 찔렀다. 친자 관계 불일치, 확률 99.99%. 검사 대상자는 박준호와 박진우. 내 아들과 내 손주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진우가 내 진짜 손주가 아니라는 뜻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더 자세히 읽어봤다. 검사 날짜는 3년 전이었다. 진우가 4살 때다. 그때부터 희영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래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다. 편지들이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자. 낯선 남자의 필체가 나타났다. 희영아, 진우가 점점 나를 닮아가는 것 같다. 어제 사진을 보니 눈매가 정말 똑같더라.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나도 내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편지 끝에는 성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 편지는 희영이가 쓴 답장이었다.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요. 시어머니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준호는 바보라서 의심도 안 해요. 시어머니가 죽으면 재산도 모두 제가 상속받고 그때 이혼하고 오빠와 함께 살 수 있어요.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남의 씨앗인 손주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그 돈으로 상간남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세 번째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다. 백부자를 조금씩 먹이고 있어요. 의사들도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할 거예요. 몇 달만 더 지나면 자연사로 처리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편지는 가장 최근 것 같았다. 날짜를 보니 1달 전이었다. 희영아, 요즘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심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더 자연스럽게 해.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편지들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10년간 내가 친손주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남의 핏줄이고 며느리는 나를 죽이고 그 돈으로 상간남과 도망갈 계획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내 아들 준호였다. 자신의 아이가 남의 씨라는 것도 모르고 그 아이를 위해 어머니를 희생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다. 희영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서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다시 채웠다. 그리고 옷들로 다시 가렸다. 아무것도 뒤진 흔적이 없도록 말이다. 방을 나와서야 나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며느리는 나를 죽이려는 악마였고, 손주는 남의 핏줄이었고, 아들은 바보였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복수를 계획해야 했다. 그날 저녁, 희영이가 진우와 함께 돌아왔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친정 엄마가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희영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얼굴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할머니! 진우가 뛰어와서 내 품에 안겼다. 예전 같으면 반가워서 꼭 안아줬을 텐데 이제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이 아이는 내 손주가 아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희영이는 나를 독살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우리 진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오늘 엄마랑 놀이공원 갔어요. 아이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단지 잘못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뿐이다. 그래? 재밌었어? 네. 그런데 할머니, 왜 슬퍼 보여요? 순간 당황했다. 내 표정이 들켰나? 아니야. 할머니는 안 슬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희영이가 다가와서 내 이마에 손을 댔다. 어머니, 열은 없으신데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괜찮다. 그냥 오늘 좀 멍하더라. 어머니, 요즘 정말 많이 깜빡깜빡하시네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희영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치매가 심해지는 척해야 한다. 그럴까? 나도 요즘 기억이 자꾸 안 나서 걱정이야. 그럼 내일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희영이의 눈에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아들 준호는 회사 얘기를 하고, 희영이는 웃으며 반찬을 권하고, 진우는 장난을 쳤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다. 아들은 자신의 아이가 남의 씨라는 것도 모르고 행복해하고 있고, 며느리는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도 완벽한 효부 역할을 하고 있고, 손주는 그 아이는 죄가 없지만 내 핏줄이 아니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희영이가 걱정하는 듯 물었다. 아니야, 먹고 있어. 나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 아이의 순수한 눈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괜찮다, 진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아프면 진우가 슬퍼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잔혹했다. 식사를 마친 후 희영이가 평소처럼 보약을 가져왔다. 어머니, 보약 시간이에요. 오늘도 드세요. 나는 희영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여자는 지금 나에게 독을 주면서도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다. 고마워, 희영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도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이 나를 찔렀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 적어도 희영이와 진우는. 그런데 희영아, 이 보약 정말 효과 있는 것 같아. 요즘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희영이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순간 희영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당황하는 것 같았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응,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챙겨줘. 네, 물론이죠. 희영이가 나간 후 나는 화장실에서 보약을 모두 뱉어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이미 다른 사람이었다. 순진했던 할머니는 죽고 복수를 계획하는 여자가 서 있었다. 좋다, 희영아.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고 싶다면 바보가 되어주지.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줄 테니까.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에 뭘 놨는지 찾아 헤맨다거나,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 못하는 척했다. 어머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희영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할 때마다 나는 내심 만족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 앞에서 완벽하게 연기했다. 기억력 검사에서도 일부러 틀렸다.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죠. 의사의 진단을 들은 희영이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자신의 계획에 의학적 뒷받침까지 생긴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영이가 내게 말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끝까지 모시겠다고? 나를 죽일 때까지 말인가? 고맙다, 희영아. 내가 없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밤 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편지들과 서류들만으로는 부족하다. 희영이가 실제로 독을 주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상간남과의 관계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두 번째,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 너무 일찍 밝히면 오히려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 희영이가 완전히 안심하고 방심했을 때 폭탄을 터뜨려야 한다. 세 번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진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준호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그가 치러야 할 대가다. 어머니보다 남의 여자를 믿었으니까. 네 번째, 진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아이는 죄가 없다. 하지만 내 손주가 아닌 것도 사실이다. 생각할수록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희영이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희영아,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차례야. 길고 긴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2달이 지났다. 나는 완벽한 연기를 해왔다. 희영이는 이제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오늘이 그날이다. 모든 것을 끝낼 날. 아침 일찍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와라. 중요한 가족 얘기가 있어. 가족 얘기요? 무슨? 그냥 와. 꼭 와야 해. 내 목소리에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는지 준호가 잠깐 망설였다. 알겠어요, 엄마. 일찍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드디어 이 긴 연기가 끝나는 날이다. 희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서 그녀를 바라봤다. 이 여자가 지난 몇 달 동안 나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희영이가 웃으며 반찬을 권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소름 돋게 느껴졌다. 희영아, 오늘 저녁에 준호가 일찍 온다. 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냥 가족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희영이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문제는 없어. 그냥 중요한 얘기야. 나는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다. 희영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루 종일 나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상자에서 꺼낸 모든 서류들을 정리하고 이선우가 준 독성 검사 결과지도 함께 준비했다. 모든 증거를 한 곳에 모았다. 오후에는 이선우에게도 연락했다. 선생님, 오늘 저녁 8시쯤 저희 집에 올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지. 혹시 위험한 상황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요. 이선우는 내 목소리에서 뭔가 결연한 의지를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8시에 가겠습니다. 저녁이 되었다.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다고 하셨죠? 일단 저녁부터 먹자. 진우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요. 늦게 데려올 거예요. 다행이었다. 진우가 없는 게 좋다.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을 그 아이가 봐서는 안 된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준호는 뭔가 불안해했다. 희영이만 평소처럼 밝게 굴려고 했지만 그 억지스러움이 더욱 눈에 띄었다.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희영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인생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진실에 대한 생각. 희영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다. 8시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준호가 문을 열러 갔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이선우입니다. 아, 의사 선생님. 어떻게 어머님이 부르셨어요.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왜 선생님을? 들어와 앉아라. 오늘 증인이 필요해서 부른 거야. 이선우가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다. 자, 이제 모두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나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과 상자를 가져왔다. 거실에 돌아와서 나는 모든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모두 진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닐 거야. 준호와 희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희영아, 여기 와서 앉아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목소리에서 평소의 따뜻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희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조용히 해. 내가 말할 때까지. 나는 탁자 위에서 독성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이게 뭔지 아니? 희영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저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그럼 내가 설명해 주지. 이건 내가 나에게 먹인 보약의 성분 분석 결과야. 치매에 좋다고 하던 그 보약 말이야. 준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희영이가 보약을. 닥쳐, 준호야. 내 차례는 따로 있어. 내가 소리를 지르자 준호가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희영아, 이 검사 결과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읽어봐. 희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읽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읽지 못하겠니? 그럼 내가 읽어줄게. 백부자 검출, 신경계 마비 유발 물질, 장기 복용 시 치매 유사 증상 및 생명위험. 이선우가 중간에 말을 보탰다. 백부자는 맹독성 식물입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음식에 넣는 것은 명백한 독살 시도입니다.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희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 희영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한의원에서 받은 거라고 했는데 아마 한의원에서 실수? 나는 냉소를 지었다. 한의원에서 실수로 독초를 넣었다고? 네, 분명 그럴 거예요. 저는 어머니한테 해가 될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는 상자에서 편지들을 꺼냈다. 희영이와 성민이 주고받은 편지들이었다. 희영이의 눈이 편지를 보는 순간 절망적으로 커졌다. 이건 어디서? 내 방에서 찾았어. 옷장 뒤에 숨겨둔 상자에서 말이야. 준호가 편지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희영아, 이게 뭐야? 성민이가 누구야? 희영이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엄마, 이 편지들이 진짜예요? 진짜야.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나를 독살해서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운 거야. 나는 생명보험 서류와 위조된 유언장도 함께 내밀었다. 이것까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희영이에게 가도록 미리 준비해뒀더라고. 준호가 서류들을 보더니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 되었다. 희영아, 이게 정말이야? 대답해봐. 희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정말 미안해요. 잠깐 정신이 나갔다고? 몇 달 동안 매일 독을 타서 먹인 게 잠깐이야?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성민 오빠는 진짜 사랑이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준호가 아내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너 정신이 나갔어? 내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 정말로?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희영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희영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치매에 좋다며? 그 보약이? 그럼 내가 먼저 마셔봐. 나는 냉장고에서 보약을 꺼내와 희영이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마셔. 내가 나한테 먹인 그 보약을 내가 마셔봐. 정말 치매에 좋은 거라면 마실 수 있잖아. 희영이가 완전히 공포에 질린 표정이 되었다. 안 돼요. 그건 왜 안 돼? 좋은 약이라면서. 어머니, 제발. 마셔. 내가 나한테 한 짓을 내가 직접 경험해봐. 나는 소리를 질렀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다. 준호도 아내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마셔, 희영아. 내가 내 엄마한테 먹인 그 독을 내가 마셔봐. 희영이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다. 준호가 아내에게 완전히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희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아직 더 있다는 건가? 라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엄마, 더 뭐가 있어요?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내 아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했다. 준호야, 앉아라. 엄마, 앉으라고 했어. 준호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나는 탁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이게 뭔지 아니? 준호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이건 진우의 유전자 검사 결과야. 진우 유전자 검사요? 왜 진우를? 내가 진우 아빠가 맞는지 확인한 검사야.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뭐라고요? 진우는 내 아들이 아니야, 준호야. 나는 검사 결과지를 준호 앞에 내려놓았다. 그 위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친자 관계 불일치, 확률 99.99%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우는 희영이와 성민이라는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내 아들이 아니라. 바닥에 엎드려 있던 희영이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진우 임신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뻤어. 드디어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 아이가 남의 핏줄이었다니. 준호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중얼거렸다. 99.99%. 친자 관계 불일치. 그래, 준호야. 내가 7년 동안 아빠라고 불렀던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준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진 것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진우는 성민이라는 남자의 아들이야. 희영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던 남자 말이야. 나는 희영이와 성민의 편지 중 한 장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희영아, 진우가 점점 나를 닮아가는 것 같다. 어제 사진을 보니 눈매가 정말 똑같더라.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나도 내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준호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 읽었다.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요. 시어머니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준호는 바보라서 의심도 안 해요.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희영이에게 다가갔다. 바보라고? 나를 바보라고 했어? 희영이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그게 아니라 7년 동안 남의 아이를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는데
나를 바보라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럼 내가 진우 기저귀 갈아주고, 밤에 우는 거 달래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그 모든 게 다 무의미한 거였어? 희영이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진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준호가 갑자기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다. 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절규였다. 나는 그 끔찍한 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벽에 머리를 박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7년 동안이나.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자신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절규 속에서 아들은 묻고 또 물었다. 나는 대체 뭐야? 내 인생이 뭐야? 준호가 거실 바닥을 굴러다니며 울었다. 희영이가 그를 달래려고 다가가자 준호가 소리를 질렀다. 꺼져.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다 망쳤어. 내 인생을 다 망쳤다고. 이선우가 준호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준호는 누구의 손길도 거부했다. 진우, 내 진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진우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 눈물이 이상했다. 마치 피가 섞인 것처럼 빨갛게 보였다.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준호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고 있었다. 2달 전에 알았어. 2달 전에. 그럼 그동안 엄마는 혼자 이 모든 걸 견디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다. 희영이가 남편에게 기어가며 빌었다. 여보, 제발, 다시 시작해요. 성민 오빠와는 정말 끝낼게요. 진우도 보내고, 우리 둘이 다시. 닥쳐. 준호가 소리를 질렀다. 다시 시작하자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 내가 어떻게 너를 믿어? 어떻게 진우를 봐?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진우, 내 진우. 아니지, 남의 진우. 그가 중얼거리며 계속 돌아다녔다. 아빠라고 불렀는데, 나를 아빠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준호가 거실 창문을 열었다. 준호야, 뭐 하는 거야? 나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엄마, 저는 이제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창문에서 내려와. 이선우도 달려가서 준호를 붙잡았다. 진정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선우의 손을 뿌리쳤다. 놔주세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준호야. 나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붙잡았다.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말을 안 믿고 엄마를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만해, 준호야. 이제 됐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준호가 내 팔에서 빠져나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인생은 끝났어요, 엄마. 완전히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희영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기회? 나는 희영이를 차갑게 바라봤다. 몇 달 동안 나를 독살하려고 한 내게 무슨 기회를 줘? 어머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희영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준호는 아예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여보, 가. 그냥 가. 준호가 힘없이 말했다. 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와 살아. 그리고 진우도 데려가. 여보,
진우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데려가라고 했어. 내가 왜 남의 아이를 키워야 해? 희영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빌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 그냥 가. 진우한테는 내가 출장 간다고 말해.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희영이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 집에는 정막이 흘렀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이선우가 그를 달래려고 했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가보세요. 내가 이선우에게 말하자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준호 씨가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제 우리끼리 해결해야 할 일이니까. 이선우가 나간 후 나와 준호만 거실에 남았다. 준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야, 일어나서 방에 가서 쉬어라. 엄마.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아요? 이제 됐어, 준호야. 안 됐어요. 엄마가 도움을 청했을 때 저는 엄마 말은 안 믿고 희영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를 치매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엄마를 배신한 거예요. 친어머니를 배신하고 남의 여자를 믿은 거예요. 준호야, 그만해.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었어.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을 때 들었어야 했어요. 준호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진우를 봤을 때, 그 아이를 봤을 때 저는 뭘 느껴야 해요?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엄마, 저는 진우를 사랑해요. 그 아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어도 7년 동안 키웠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 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희영이가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생각날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고. 저는 혼자예요. 너에게는 엄마가 있잖니. 엄마를 배신한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만해, 준호야. 이제 정말 그만해. 나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다. 그는 내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날 밤 준호는 계속 잠들지 못했다. 나는 그의 방 앞에 앉아서 밤새 지켰다. 그가 혹시 또 무슨 위험한 생각을 할까 봐서. 6개월이 지났다. 며느리 희영이는 법의 처벌을 받았고 손주 진우는 결국 친부에게 보내졌다. 그 아이가 떠나는 날 아들 준호는 소리 없이 오랫동안 울었다.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웃음을 잃었고 말수가 줄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진짜 보약을 다렸다. 독이 아닌 정성과 사랑을 담은 따뜻한 밥상을 차렸다. 준호야, 밥 먹자.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다. 처음에는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던 아들이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지난 모든 세월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진심이었다. 텅 빈 집은 여전히 조용하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외롭지만은 않다. 상처 입은 아들과 내가 서로를 보듬으며 아주 천천히 우리의 새로운 아침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창밖에 해가 뜨고 있었다. 그래, 긴 밤은 끝났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저의 길고 아픈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더 이상 홀로 눈물 짓지 않기를 바라며 당신의 모든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